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기업은 티움바이오입니다. 주로 희귀병이나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특히 저분자 합성 신약이랑 바이오 신약 이 두 분야에서 뭔가 혁신적인 후보 물질들을 만들고 있어요. 단순히 신약을 만드는 걸 넘어서 기존 치료법의 한계를 좀 극복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방식일까요? 먹는 약 형태로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약효가 더 오래 지속되게 해서 환자들이 좀 더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은 그럼 이 티움바이오의 핵심 기술, 또 주요 파이프라인들, 그리고 시장에서의 위치나 잠재적인 위험 요인까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주목받는 후보 물질부터 얘기해 볼까요? 면역 강암제 TU2288. 이게 좀 특별하다고 하던데요? 네, TUE의 최초, 그러니까 First in Class 후보 물질입니다. 이게 암세포가 두 가지 방식으로 생존하고 성장하는데 하나는 면역세포 공격을 피하는 거고 TGF-베타, 다른 하나는 스스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VFCR2. TU2288은 이 두 가지 경로를 동시에 차단하는 이중 저해제입니다. 그러니까 암의 방패랑 창을 동시에 공격하는 그런 개념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제약사죠. MSD, 머크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같이 사용하는 임상 2회 이상을 미국이랑 한국에서 진행 중이에요. 이건 사실 머크 같은 아주 큰 회사가 이 약의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키트루다랑 같이 쓴다는 건 혹시 기존 면역 항암제가 잘 안 듣던 환자들한테 좀 새로운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특히 면역세포 공격이 잘 안 먹히던 암 있잖아요. 흔히 차가운 종양, cold tumor라고 부르는 이걸 면역세포가 잘 공격하는 뜨거운 종양, hot tumor로 바꿔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주목받는 거죠. 이게 만약 성공하면 면역항암제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우와. 실제로 작년 6월에 아스코 학회에서도 그렇고 또 바로 내일부터 시작하는 SITC 학회에서도 긍정적인 중간 데이터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원래는 이게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자로도 개발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면역항암제 쪽에 더 집중하는 건가요? 네, 폐섬유증 쪽은 예전에 이탈리아 키에시랑 기술 이전 계약도 맺었었는데 그 계약이 올해 초에 종료되면서 현재는 면역항암제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TU2670, 바른 이름으로 메리골릭스라고도 하던데 이건 어떤 약이죠? 이건 자궁내막증이나 자궁근종 치료제인데요.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치료제가 주로 주사제였던 것과 달리 매일 먹는 경구용 약, 알약이라는 점입니다. 주사 맞으러 병원 가는 불편함도 없고 또 부작용도 좀 덜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기존 주사제들이 골손실 같은 좀 심각한 부작용 우려가 있었는데 메리골릭스는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안전성을 높이는 거죠. 이미 유럽에서는 자궁내막증으로 임상 2회 이상을 마쳤고요. 통증 감소 효과도 확인했습니다. 시장 반응은 좀 어떤가요? 기술 이전 소식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국내판 거는 대원제약의 기술 이전에서 지금 3상을 준비 중이고요. 중국의 대형 제약사인 한소제약에도 중화권 권리를 기술 이전했어요. 계약 규모가 한 2,200억 원 정도 됐습니다. 오, 꽤 큰 규모네요. 네,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이미 에브비의 오릴리사나 화이자의 마이펜브류 같은 경구용 경쟁 약물들이 나와 있긴 합니다. 경쟁이 좀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후발주자로서 안전성이나 다른 차별점을 확실히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혈육병 치료제 TU7750은 어떻습니까? 이건 혈육병 환자 중에서도 기존 표준 치료제에 항체가 생겨서 잘 안 듣는 환자들을 위한 약입니다. 현재 이 시장은 노보노디스크의 노보세븐이라는 약이 거의 독점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노보세븐이 약효 지속 시간, 그러니까 반감기가 좀 짧아요.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번 주사를 맞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TU7750은 바로 이 반감기를 획기적으로 늘린 겁니다. 임상일 A상에서는 노보세븐 대비 최대 7배까지 길어진 걸 확인했어요. 7배요? 와, 그럼 하루에 여러 번 맞던 주사를 한 번으로 줄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게 목표입니다. 1일 1회 투여를 가능하게 해서 환자들의 고통이나 불편함을 크게 줄여주는 거죠. 이건 정말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큰 장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술력도 인정받아서 작년에 SK 플라즈마의
국내랑 아시아 일부 국가 판권을 기술이 전했고요. 현재 유럽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1 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티온바이오의 강점은 결국 기존 치료제의 어떤 명확한 단점, 불편한 점들을 딱 집어서 개선하는 데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면역항암제 내성 문제, 주사제의 불편함, 또 너무 자주 맞아야 하는 문제, 이런 미충족 수요를 정확히 파고드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머크와의 협력이라든지 한소제약이나 SK플라즈마로의 기술 이전 같은 것들이 이런 기술력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하지만 신약 개발이라는 게 항상 위험이 따르잖아요. 재무 상태라든지 다른 리스크 요인들은 좀 어떤가요? 물론 있습니다. 신약 개발 기업은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하죠. 일단 올해 상반기 실적만 보면 매출이나 이익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건 작년 말에 인수한 화장품 OEM, ODM 회사 페트라온 실적이 연결되면서 나타난 효과가 큽니다. 아직 신약 개발 자체에서 꾸준한 매출이 나오는 단계는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게 오버행 리스크인데요. 오버행이요? 네.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물량, 그러니까 전환사채 CB나 전환 우선주, CPS 같은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대략 CB가 한 320만 주, CPS가 한 410만 주 정도 되는데 이게 전체 발행 주식수의 약 27%나 돼요. 상당한 물량이죠. 이 잠재적 매도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 주가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7%면 꽤 큰데요? 또 다른 재무적인 위험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관리 종목 지정 같은? 네,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티온바이오가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이라서 상장 후 몇 년간은 재무 여건이 좀 안 좋아도 관리 종목 지정을 유예받았거든요. 근데 그 유예 기간이 2024년, 그러니까 올해 사업년도를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아, 그럼 내년부터는? 네, 2025년부터는 일반 상장사들처럼 재무 요건을 맞춰야 해요. 예를 들어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 30억 원을 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본 대비 손실 규모가 너무 커지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위험이 생기는 거죠. 물론 신약 개발 자체가 임상에서 기대만큼 결과가 안 나오거나 기술 이전이 반환될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불확실성도 항상 생각해야 하고요.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있네요. 그럼 최근 상황하고 앞으로 좀 주목해야 할 만한 이벤트는 뭐가 있을까요? 긍정적인 쪽을 먼저 보면 최대 주주인 김은택 대표가 최근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지분율을 30%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이건 책임 경영 의지를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메리골릭스의 미국 시장 진출 가치가 한 3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증권가 분석도 나왔습니다. 오, 하지만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역시 바로 내일부터 열리는 SITC 학회입니다. 아, TUT18 데이터 발표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발표될 TUT18과 키트루다 병용임상 이상 중간 데이터 결과가 앞으로의 기업 가치나 주가 흐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들 주목하고 있죠?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티움바이오는 분명히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 그러니까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걸 개선하려는 똑똑한 전략을 가진 회사로 보입니다. 특히 그 핵심 파이프라인들이 다 임상 후기 단계에 있거나 또 빅파마와의 협력도 진행 중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강력한 파이프라인, 그리고 또 김은택 대표를 비롯한 핵심 연구진들이 과거에 SK케미컬 시절에 앱스틸라라는 혈우병 신약을 개발해서 FDA 승인까지 받은 성공 경험이 있다는 것도 큰 자산이죠. 아, 경험이 있군요. 재무적 과제라든지 또 상당한 규모의 오버행 물량 부담 그리고 신약 개발 자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들의 잠재력이 정말 현실화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단계들이 있는 거죠. 다가오는 SITC 발표를 포함해서 앞으로 이 혁신적인 신약 개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